안녕하세요. 영어 황승훈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10년째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도 짧고 또 귀중한 시간이라서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소개는 짧게 하겠습니다. 온라인은 이투스에서 인강을 했고요. 10년 됐습니다. 현재 한 300명 남짓 아이들이 제 수업을 듣고 있고요. 그 중에 고3이 100명 정도입니다. 아마 일산에서 가장 많은 수강생을 갖고 있는 영어 단과 선생일 겁니다. 후곡과 백마에서 고3 수업을 하고 있고요. 100명 중에 지난 4년 평균 한 30-40명 정도가 스카이를 갑니다. 그리고 두 자릿수가 매년 의대치대 서울대를 갑니다. 올해 유명한 아이가 하나 있죠. 운전과인데 전교 1등이고요. 서울대 의대를 수시로 간 아이가 있습니다. 내신이 겨우 1.0이고요. 3년 동안 제 수업을 들은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제 교실에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거고요. 지금도 100점 맞은 애들이, 죄송합니다. 이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는데요. 100점 맞았던 애들이 굉장히 많이 문자 오는 거 보면 쉬워도 굉장히 많이 쉬웠던 것 같습니다. 유평은. 올해 아이들도 마찬가지 1등급이 한 3분의 1 정도 될 거고요. 제 교실에. 그리고 나머지가 2등급, 3등급 이하는 아마 1-20%도 안 될 겁니다. 주로 상위권 아이들이 제 수업에 교실에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테마는 난이도입니다. 지금 제가 너무 솔직한데요. 보기보다는 10년째 일산에서 고3 아이들과 생활하다 보니까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저를 싫어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소개는 짧게 하고요. 그리고 불편하실 정도로 솔직하게 귀한 정보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결론은 두 갈식으로 말씀드리면 좀 허무합니다. 난이도의 논리는 의미 없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냥 뻔한 몇 퍼센트 이런 거는 다 아실 거라 믿고 전문가적 식견이 계신 분들일 테니까요. 고3 어머님들은 깊이 있게 난이도가 왜 결정되는지 남은 기간 뭐 해야 될지로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절대평가한 건 아실 거고요. 몇 퍼센트가 적당할까요? 보통 5에서 10%를 컨센서스로 봅니다. 만약에 절대평가인데 4%가 안 된다. 이거는 절대평가랄 의미가 없죠. 넌센스입니다. 11%가 넘는다.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 아이들은 다 영어가 1등급이네요. 영어 시험이 무용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넌센스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5에서 10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작년 6월, 9월, 그리고 수능, 그리고 올해까지 쭉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작년 수능이 6.2%였던 걸 아실 겁니다. 비교적 적절한 난이도라고 보는데요. 그 전에 봤던 구평은 11%였습니다. 굉장히 쉬웠던 물 수능이었죠. 요거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실까요?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었는데요. 1.4%였습니다. 시험의 기능을 상실한 게 아니라 제가 작년 이맘때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들 앞에서 아주 거칠게 이건 시험이 아니라 쓰레기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5년도 6월은 지금 예상입니다. 아이들이 워낙 멍청해서 전문가들이 이 아이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쉽다고 생각했는데 애들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저도 한두 번 써본 게 아닌데요. 어쨌든 현재 전문가들의 주로 의견은 이 정도입니다. 10에서 11%는 될 것이다. 너무너무 쉬웠다. 이게 지금 지금 상황입니다.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그럼 올해 9월과 수능은 몇 퍼센트가 나올 걸로 예상하시나요? 전 무당이 아닙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모르십니다. 출제하는 분들도.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이번에 쉬웠으니까 다음에 계속 쉽게, 또는 쉬웠으니까 진짜 어려워질 거야? 넌센스입니다. 아무 의미 없고요. 자, 우리는 어쩌면 이미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20%를 내더라도 우리는 4%를 대비해야 되고요. 그들이 아무리 1%를 내더라도 우리는 수학을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4~5% 미만으로 더 어렵게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보도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 자리에 오신 그래도 전문가라고 찾아오셨는데 제가 조금 깊이 있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난이도 차이가 날까요? 전문가들이 낸 문제인데 왜 이렇게 이렇게 널뛰기를 하게 될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자, 작년에 가장 많이 뉴스에 보도된 내용이 뭐였을까요? 바로 킬러 문항을 없앤답니다. 이게 도배를 했었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어렵게 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킬러 문항을 내는 건데요. 킬러 문항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지문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릅니다. YTN 보도의 워딩을 그대로 활용하면 아이들이 해석을 해도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해할 수 없는 지문을 배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킬러 문항을 없앴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문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 즉 사고력이 필요하다. 좋게 말하면
저 적나라하게 말하면 읽어도 뭔 말인지 못 알아쳐먹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문이 어려우면 도대체 뭔 소린지 모르니까 답을 맞출 수 없겠죠. 이게 영어야 국어야 비문학이야 이렇게 나오는 게 킬러 문항입니다. 일면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면 영어가 아니라 사고력이나 국어, 비문학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과정에 어긋났다. 영어 시험에 적절하지 않다는 게 작년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리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작년 교육부 장관에게. 아니 이렇게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 난이도가 너무 쉬워지면 변별력이 없어질 텐데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했더니 교육부 장관이 했던 워딩입니다. 가능합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킬러 문항을 배제하되 문제를 고도화하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년 동안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습니다. 이게 무슨 찰나라는 슬픔의 보험도 아니고 분명히 문제 킬러문을 배제했는데 문제를 고도화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무슨 말장난인가 싶었는데요. 1년이 지나고 저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문이 아니라 선택지를 매력적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몇 년 전에 나왔던 수능의 지문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불교의 연기법과 물리학의 양자물리학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일단 아이들은 시작부터 뭐야 이거 내 길이 아닌 듯 가버립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듣죠?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어. 영어가 너무 어려워. 단어도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쳐먹겠고 이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주 무시무시한 상황이죠. 그래서 엄마가 묻습니다. 그래서 틀렸니? 아니 그냥 답은 3번인 것 같아서 찍어서 맞췄는데 이건 다시 봐도 못 풀겠어. 이게 킬러 문항의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고도화된 문제를 보여드립니다. 자, 아이스크림이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굉장히 쉬운 질문이죠. 엄마 너무 쉬워. 이해 잘 되고 단어도 너무너무 평이했고 다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야. 그래서 답은 맞췄니? 아니 그건 아니고요. 답은 틀렸는데 질문은 너무너무 쉬웠어. 왜 틀렸니? 실수 같아. 이게 바로 고도화된 문항입니다. 그 고도화된 문항의 결과가 바로 1.4%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조금 흥분했던 거 이렇게 시험을 보면 영어를 그냥 안 보는 게 낫다라고 했던 건 뭐냐면 80%의 오답률을 넘는 문제가 이때 무려 4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까요? 오답률이 80% 넘었다 그러면 많이 어려웠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더러운 문제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0만 명이 눈을 감고 답을 찍으면 몇 %일까요? 산수는 되시죠? 오지선답니다. 오답률은 80%입니다. 근데 20년 동안 공부한 아이들 50만 명이 모여서 열심히 풀었는데 오답률이 86%가 나왔습니다. 설명해 보시죠. 이건 어떤 문제일까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이 틀리는 문제.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낚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답이 3번이라고? 말도 안 돼. 그럼 다음에 뭐 할까? 이런 쓰레기 같은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가 되죠. 다음에 뭘 해야 될까라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머님들이 보실 기회가 별로 없을 얘기인데요. 이투스나 메가스터디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오답률이라는 그 챕터가 나와서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40만 명, 50만 명이 각각 몇 번의 보기를 선택했는지 우리 아이는 몇 번을 선택했는지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재밌는 결과 있을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요 정도 한 6% 정도면 오답률 제일 높은 게 65%입니다. 이게 킬러 문항의 가장 높은 난이도입니다. 그러면 고도화된 문제의 가장 높은 난이도를 85% 문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답이 1번입니다. 오답률이 65라는 건 맞춘 애가 몇 %? 35%가 맞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2번은 20%, 3번은 10%, 4번은 5% 이런 거죠. 요거 찍은 아이들은 바보고요. 요거 찍은 아이들이 2, 3등급. 요거 찍은 아이가 1등급입니다. 자, 요게 정당한 시험입니다. 그럼 85%의 오답률을 설명합니다. 85%가 틀렸다는 얘기는 맞은 애가 몇 %? 15%가 맞았다는 얘기죠. 여기도 뭐 10%, 여기 5%.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4번 찍은 애가 30%, 5번 찍은 애는 42%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 이해되실까요? 이 시험은 정당한 문제가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학교 전교 1등이 4번을 찍었습니다. 우리 학교 전교 2등은 5번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문제를 보고 4번이야 5번이야 둘이 막 싸웁니다. 역시 전교 1등이 맞구나 이러고 고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1번이 답이래. 말도 안 돼. 그래서 저기 있던 6등급 아이가 나는 맞았는데 이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막 씩씩거리면서 읽어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게 어떻게 답이 1번이야? 라고 애들이 씩씩거리고 저한테 시비 거는 게 바로 이 상황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이 문제는 맞은 아이들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정당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건 어떨까요?
절대 다수 아이들이 4번, 5번이라고 믿은 겁니다. 이 아이들은 전부 다 봐볼까요? 20년 동안 그 많은 학원비를 내면서 나름 열심히 공부한 1등급을 노린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이 전부 다 2등급이 됐다는 취지입니다. 자, 이렇게 80%가 넘는 문제가 4개나 나왔다는 건 이 문제 1등급을 맞은 아이들은 실력 있는 아이가 아니라 낚이지 않은 아이, 운이 좋은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제가 과감하게 쓰레기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머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올해 수능에 이분들은 어떤 문제를 낼까요? 킬러 문제를 다시 부활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멘트가 그 YTN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의 사고력이나 지나친 추상적 문제를 배제하겠다. 그 말은 이 문제는 더 이상 이제 내지 않겠답니다. 그러면 뭐로 난이도 조절하겠다? 이 고도화된 문제로 조절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공부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킬러 문항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 국제고 내신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원서 강독. 선생님은 끊임없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 학교 다닐 때처럼 자, 지금부터 내가 떡을 썰 테니 먹을 갈아라. 그리고 한 줄 한 줄 읽습니다. 불교의 연기법이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글에서 의미상 답은 4번. 아이들의 표정을 제가 재현해 볼까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 와, 지금 말 잘하네. 끄떡끄떡. 그리고 별을 치고 외웁니다. 이 아이가 대학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런 문제 내지 않으니까요. 되셨을까요? 자, 그럼 두 번째. 뭐로 이제 대학을 갈까요? 선생님, 저 3번 찍은 답이 4번이래요. 그럼 선생님이 만약 거기서 의미상 왠지 3번이 답이지라고 하면 이 아이는 대학 갈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게 동네 보습학원의 내신학원에서 어머님 아이들이 십몇 년째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3번 찍었는데 답이 4번이래. 그러면 왠지 어른 얘기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가 아니라 아, 내가 이걸 놓쳤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를 500번, 1000번 해야 대학을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도화된 문제풀이의 수업의 중요성이죠. 자, 그런데 이 수업을 하는 아이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의대 간 아이들 또는 서울대 간 아이들과 여기 뭐 라페스타나 아니면 아람누리 이런 데서 거기 뭐 유명한 중식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 간 애들 불러다가 맛있는 거를 이렇게 가끔 한 끼 먹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너는 연대 의대를 간 아이가 영어를 100점을 놓쳐본 적이 없는 아이가 뭐 들을 게 있다고 내 수업을 3년째 그렇게 듣고 있니? 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아주 적나라하게 예, 뭐 별로 들을 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필요했던 건 당신의 문제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아이가 제 교실에 있고요. 이거 이해하지 못한 아이들은 대학이 멀어질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 교실에 있는 1, 2등급 아이들 중에 기출문제를 안 풀어본 아이는 없습니다. 어머니들 인강 좋아하시죠? 인터넷 강의를 딱 치면 뭐가 나오는지 아실까요? 3개년 수능평가원 기출문제를 풀이합니다. 제가 만약 이 교실에서 100명의 아이들을 놓고 야 이거 작년 고3 평가원 문제야 라고 하는 순간 애들은 전부 다 뛰쳐나갈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 다 2학년 때 풀었던 거거든요. 아 저거 만델라 답은 3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듣고 끄덕이는 거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라페스타에 조그만 연구실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밥 먹고 눈 뜨고 있는 모든 시간을 문제 만드는 데 보냅니다. 고3의 제 수업은 모두 다 제가 만든 문제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 문제가 바로 고도화된 수능과 똑같은 문제풀이로 아이들이 수능 실전 훈련을 하게 만드는 컨셉입니다. 개념은 어지간한 건 1, 2학년 다 끝났고요. 지금 제 교실에 있는 아이들, 의지대 갈 아이들은 지금 미친 듯이 고난도 킬러 문제들을 끊임없이 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부류의 아이들이 나옵니다. 1번. 자, 기초가 부족한 아이들은 제 수업을 좀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주어, 동사, 목적 보호, 후치, 수식 이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중학교 내신 때 하는 일이고요. 제가 하는 건 네가 찍은 답이 3번이고 왜 4번인지를 논리로 분석하는 겁니다. 출제자의 의도로. 그리고 그거와 똑같은 퀄리티의 문제를 수백 문제를 매 시간 트레이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가 좀 부족한 아이들, 선생님이 한 줄 한 줄 읽어주는 거에 익숙한 아이들은 제 수업을 많이 힘들어합니다. 두 번째, 상위권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설명회 갔다 와서 야 그래도 여기 의대 간 애들이 많이 듣는 수업이란다. 너도 한번 들어봐라. 마지막에 파이널.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대부분 이럴 겁니다. 엄마 영어 들을 게 뭐 있어? 난 영어는 1등급이고 그 시간에 수업 공부할게. 뭐 인강이나 들으면 되지. 자료만 받아와. 시대 이제 모의고사만.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아이들은 지금까지 영어학원의 그 효용이 동네 앞에 보습학원에서 자료나 받았던 내신학원일 뿐입니다. 수능이 어떻게 수업하는지 왜 서울대 의대 1.0이 제 교실에 앉아있는지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들이죠. 그래서 제 수업은 1, 2등급은 그냥 들어보시면 되고요. 3, 4등급은 각오를 하시거나 다른 그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아이가 들어왔는데
엄마 못 알아듣겠어. 선생님 너무 말이 빠르고 이해가 안 돼라고 말한다면 어머님들이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겁니다. 아이를 목표를 낮춰서 조금 더 쉬운 학원에서 정신승리를 하거나 아니면 틀리더라도 어려운 훈련을 좀 하고 시험장에 들여보내거나 결단을 하셔야 될 거고요. 1, 2등급 아이들에게는 아마 굉장히 유익한 수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그냥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는 온라인 강사가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여기 올 때는 제가 이투스에 온라인 강의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대치동이나 해화동에 수업하다가 여기 일산에 소개로 왔습니다. 백마가 10년 전에 오픈을 했거든요. 그때 처음에 오픈할 때 제가 했던 생각은 이겁니다. 어떤 아이가 저한테 너 어디니 학교? 대진고랍니다. 제가 했던 말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 분당에 있는 학교 아니니?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온라인 강사들 지금 서너 명 있습니다. 서로가 다 알고 있죠. 이투스의 후배가 한 2명 있고요. 스카이에도 선생님 한 분 있고 대성 선생님은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4-5명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공통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수업을 잘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 아이가 어느 대학 가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온라인 강사들의 특징인데요. 저는 지금 온라인 강의를 이제 접었고요. 맨날 여담을 하는데요. 그래도 한때는 저도 설민석은 아시죠? 설민석만 아시네요. 요즘 정승재라고 뚱뚱한 아저씨 맨날 나오죠. 그분들과 함께 이투스에서 온라인 하는 사람입니다. 그 두 분이 그 무한도전에 출연할 때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하면서 인생이 좀 바뀌어서요. 제목이 스타 강사와 욕망의 늪이었습니다. 그래서 늪이 되는 바람에 이중이 됐는데요. 지금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도 한때는 TV에 나가고 스타가 되고 인기를 끌고 뭐 이런 것들이 목표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카메라를 버리고 나니까 이제 조금 아이들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 목표는 하나입니다. 일산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을 스카이를 보내고 내년에 이 교실에서 어머님들 앞에서 잘난 척하는 게 제 유일한 지금 낙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대학에 보낼 겁니다. 그냥 듣고서 고개 끄덕이는 그 정신승리 아니고요. 적어도 고3 2학기라면 내 수업을 듣고 점수가 오르고 문제를 맞추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사들의 단점 그리고 동네 내신 학원의 강사들의 단점을 좀 극복하려는 게 제 메리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교실에 들어오면 적어도 분명한 건 이 아이가 빈칸이나 순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수능의 기법으로 맞출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거 하나는 제가 10년 동안 제 이름을 걸고 해왔던 일입니다. 난이도가 좀 달라서 불편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판단은 어머니들이 하셔야 될 겁니다. 7월에 이제 파이널이 개강을 합니다. 제가 주제 높게 말하면 저는 아이들과 여기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고3 100명 중에 고2가 특강을 하면 보통 한 120명 정도가 2학년 때 듣습니다. 그 고2 아이들, 지금 현재 2학년 아이들 어머니들 계시죠? 이제 예비 고3이 되면 12월에 저는 그 아이들과 1대1로 40분씩 모두 컨설팅을 합니다. 그게 무슨 생기부 읽어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요. 일산에서 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고 아이가 백석고 대진고 아이가 저 2.8인데요. 약대를 가고 싶습니다. 라고 옵니다. 그럼 저는 40분 동안 그 아이의 신상을 텁니다. 그 아이의 모의고사 내신 점수를 보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건 이겁니다. 너 무슨 학교니? 대진고요. 너는 운전고요? 그럼 운전고 2.8이 어딜 갔는지 보여줄게. 10년 동안 저와 수업했던 스카이에 수백 명의 DB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신상을 전부 다 오픈합니다. 이 아이는 모의고사가 몇 점이었고 사탐을 뭘 들었고 인강을 뭘 들었고 논술을 어떻게 했고 어느 대학이 됐고 떨어졌는지. 저 약대 가고 싶어요. 내신이 몇이니? 2.8이요. 오케이, 그럼 보여줄게. 약대 간 아이 5명을 보여줍니다. 그 아이들의 수학 평균 점수는 100점이구나. 너는 88점. 그럼 아이는 조용히 이러고 집에 나갑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선배들의 DB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대학에 보내고 밥을 먹이고 그리고 그 아이가 나중에 농담처럼 얘기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원하는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 했을 뿐인 걸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제 모습입니다. 올해도 그렇게 할 거고요. 파이널 문제풀이를 국어나 영어를 듣지 않는 건 저는 자해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어나 영어는 난독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두 달만 놔두면 나중에 한 줄을 3번 읽는 겁니다. 아이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수능 한 달 남은 2달 남은 아이들이 국어 영어를 집에서 인강을 듣거나 나 원래 그거 잘해 라고 한다면 굉장히 나중에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아이에게 물어보시죠. 난독증은 고3의 가장 치명적인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문제풀이 훈련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대인재 모의고사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과학이 워낙 유명하지요. 작년부터 영어에 썼는데요.
시대인재 모의고사는 전문가적인 제 견해로 봤을 때 매우 훌륭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만들어 본 사람은 아는데요. 역시 돈값, 이름값을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수업에 있는 아이들 중에 시대인재 모의고사가 너무 쉽다. 그래서 조금 루즈하다. 이런 얘기를 한 일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전부 다 의대 간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는 얘기고요. 그거 좀 건방진 아이들이 하는 얘기고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1교시에 시대인재 모의고사를 쓰되 조금 만약에 난이도가 좀 쉽거나 좀 루즈한 부분이 있다면 2교시 문제는 제가 만든 걸로 변형 문제를 병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문제와 시대인재 만든 문제를 두 가지를 병행해서 난이도를 조절할 계획이고요. 남은 5개월 동안 어디서 인강을 듣고 있거나 또는 어디서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아이가 있다면 빨리 그거를 중단하시고 실제로 자기가 실전 훈련할 수 있는 수업을 제 수업이 아니더라도 선택하는 게 마지막을 보내는 가장 최선의 길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어려운 난이도를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